넥서스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 넥서스 차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제법 길었던 프롤로그가 있고요. 길어가지고 프롤로그만 읽어도 왠지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프롤로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로 가면 인간 네트워크들인데요. 정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인간의 역사를 살풋 조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이제 사피엔스를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장이고요. 2장이 이야기, 무한한 연결까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공동체들을 만들잖아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를 이 넥서스에 나오는 개념으로 풀자면은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현실 말고 존재하는 상호 주관적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호 주관적 현실이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자 같은 거는 그냥 객관적 현실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주관적인 현실, 예컨대 뭐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라는 거는 나만 딱 느끼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호 주관적 현실이라는 거는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3장이 문서 땡땡 종이 호랑이의 위협, 그 다음에 4장이 오류 땡땡 무오류성이라는 환상, 5장이 결점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1부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문서 종이호랑이 이야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문화에서 기록하는 문화, 쓰는 문화로 오면서 아주 많은 게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는 뭔가 하나 집중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 사건이든 그거를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브랜딩, 하나의 이제 신화로 만드는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한데, 그게 이제 그 기록, 문자화 되면서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사라 아론손과 닐리 지하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에게 1910년대에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최초의 시오니스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인 거죠. 이들이 이제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일종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신화, 조국 건설의 신화, 이제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게 말하자면 종이 호랑이인 거죠. 그것도 어떤 나름의 종이 호랑이가 있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나라를 이제 건국하기에 이제 이르는데요. 비알릭이라는 사람의 서사시인 것 같아요. 를 이제 예로 듭니다. 학살의 도시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막 되게 좀 잔인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유대인 여성들이 막 그런 거 당하고 그러는 동안에 막 그 다른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이나 형제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이 끝난 다음에는 저 여자들이 그렇게 당한 게 이제 더럽혀진 건지 아니면 오히려 순결한 어떤 희생을 치른 건지를 갖고서 갑론을 막 논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남의 역사로 보는 거니까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우리도 미스터 선샤인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막 뜨거워지잖아요. 자기들 역사니까 그거를 쓰고 있는 이 하라리의 어떤 열기 같은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하면은 2000년 동안 역사상 가장 평화주의적인 집단 중 하나였던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세계에서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텍스트일 뿐이잖아요. 문자 텍스트.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민족 운동을 하게끔, 심지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게끔 하는데 이제 기여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식의 그 종이 호랑이, 종이, 기록, 이 기여하는 거는 이런 식의 신화도 있고요. 하라리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세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사피엔스에서도 보면은 제가 지금 정확한 맥락은 잊었는데, 인류의 최초의 기록은 쿠심이 서명했단가 그거예요. 영수증이에요. 쿠심이
이름도 쿠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저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막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쿠심이 서명했다.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하라리가 아, 정말 슬프지 않는가. 인류의 그 최초의 어떤 문자 기록이라는 것이 영수증이라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도 고지서는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하고요. 그 세금을 이렇게 매기려면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목록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는 뭐 재산이 얼마만큼 있고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를 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제 기록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하고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게 관료제예요. 관료제를 우리가 영어로 뷰로크라시라고 하잖아요. 뷰로크라시라고 하는데요. 딱 들어봐도 제가 왜 이러죠? 네. 뷰로크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뷰로는 이렇잖아요. 이 이제 크래시는 이제 정체, 이거 통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뷰로는 이게 프랑스어라는 게 이제 프랑스어를 저처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짐작이 될 건데, 뷰로는 서랍이 딸려 있는 책상을 말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서랍이 이렇게 딸려져 있는, 잘 그려지진 않았는데, 서랍이 딸려져 있는 이런 책상을 말하는데, 이 서랍이 중요한 거예요. 책상도 중요한데요. 서류 행정이 되려면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랍이 왜 중요하냐면 서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되게 재밌는 이제 비유를 드는데 유기생명체라면 자기들이 알아서 위계를 정해요. 예컨대 버섯은 균류.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붙여놨는데 또 뗐네. 네, 종속 과목 강문계. 거꾸로 읽으면은 계문 강목 과속종이잖아요. 종속 과목 강문계요. 우리 생물계. 그러니까 그 개를 놓고 봤을 때 개가 제일 넓은데 균계에 들어가는 그 균들은 뭐 버섯이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개들은 주로 썩은 거 먹고 사니까는 밑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알아서 지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흙 있는 데라든지 나무 이쪽에도 옆쪽으로. 근데 열매들은 어디로 가요? 최소한 위로 가 있는 거죠. 꽃 피고 하면 이제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니까 위에 이렇게 이제 알아서 글로 가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기생명체니까 지들이 알아서 자기들의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무기생명체가 아니지. 생명체가 아니지. 철저하게 무기물인 서류는 지들이 알아서 체계를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위에 놓고 어떤 걸 밑에 칸에 더 밑에 넣을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 인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료제의 출발점이 이제 돼가지고 서류를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해가지고 이제 그 서류 시스템이 이제 이 관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관료제 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어떤 그 집단은 국가일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라는 것도 이 넥서스에서 하라리가 쓰는 표현을 빌자면 철저하게 상호 주관적인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넓혀서 세계라는 것도 그렇고 지구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상호주관적인 그런 이제 현실인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관료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료제를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국가하고 독립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제가 엊그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었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게 읽혀요. 예컨대 105쪽인데요. 관료제는 때때로 진실을 희생시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왜곡하기도 하지만 이는 대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질서가 없다면 어떤 대규모 네트워크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 사피엔스에서도 그렇고 하라리는 뭔가를 광적으로 옹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피엔스에서 우리는 농업혁명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농업혁명은 거대한, 말하자면 사기다.
라는 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측면을 많이 봤으니까 그 밖에 다른 측면도 한번 봐보자라는 학자로서의 어떤 시도인 거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전반적으로 균형을 찾자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농업혁명이 잘못됐다 이것도 아니고 잘못됐다 한들 다시 돌아갈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이제 시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관료제라는 것도 이러저러한 단점이 많지만 관료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할 말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고골 같은 소설가는 러시아의 관료제가 없었으면은 탄생하지 않았을, 적어도 그의 대표작들이 쓰여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료제는 굉장히 단점이 많고 뭔가 인간을 물화시키고 뭐 부품화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관료제가 없었으면 시스템이 없으니까, 체제가 없으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의 대규모의 정보 네트워크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고, 국가 같은 이런 거대한 사무주관적 현실이 또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일장일단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그 관료제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게 하수 시스템입니다. 하수. 이건 제가 다른 책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사피엔스였나요? 네. 전염병이 인류를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복하는데 가장 기여한 게 물론 백신의 개발이겠지만, 그거 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수도의 발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수하고 하수를 나누면서 깨끗한 물하고 더러운 물을 나눠가지고 다른 길로 감으로 해서 이제 그 오염을 차단하는 거고 감염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쓰고 있는데, 말을 원체 재미있게 잘 써요. 하수도는 서사시의 소재는 아니지만은 잘 작동하는 국가의 시금석이다. 서사시의 소재는 아니죠. 근데 이게 없으면은 이제 국가가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국가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하수도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인도를 예를 들더라고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가지고 배변을 보는 1차적인 욕구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이제 여자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더 뭐한 일을 당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료제 얘기를 제가 되게 좀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프카의 소송도 얘기를 합니다. 관료제 하면 당연히 이제 카프카를 빼먹을 수가 없을 텐데, 카프카의 소설 중에서 이제 그 소송을 갖고 와요. K가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체포되고, 자기의 누명을 말하자면 벗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읍소하지만 결과적으로 큰 이제 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장에 가면 바깥으로, 도시 바깥에 채석장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서 가장 놀라운 거는 뭐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누가 최종 책임자, 누가 최종 담당자인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제 관료제의 늪일 수 있는 거죠. 즉 어떤 개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단체, 집단, 어떤 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름으로 행해지잖아요. 이번 편집위원회에서는 뭐 기 연구자의 논문을 뭐 게재 불가로 판정합니다. 뭐 게재가로 판정합니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누구죠? 거기 분명히 개개인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개인조차도 뭐 김아무개가 예컨대 김연경이 그 편집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는 이제 무기명으로 한다 치면은 내 이름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거에 이제 가장 어떤 끔찍한 측면을 카프카가 소설에서 굉장히 잘 포착했던 거는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인용을 해주시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조지프 헬러의 대표작 인 캐치 22, 이걸 제가 안 읽었거든요. 이게 1961년에 나왔나 봐요. 이것도 이제 관료제의 맥락에서 살짝 언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인사가 좀 많이 나오네요, 이 책에서. 당연히 개인사가 나오다 보니까 하라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 얘기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경이 좀 바뀌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데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들이 나중에 또 미국으로도 많이 건너가게 되고, 러시아 본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 러시아 본토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아무튼 이제 할아버지가 그 서류 때문에, 공문서 때문에 이제 겪었던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역이 루마니아 점령지가 되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거주 등록증 같은 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여기서 쭉 살았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놓아
인데 기도 안 차겠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몇십 년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뭘로 당체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떼서 이제 내려고 하는데 서류가 잘 떼지지를 않고 예컨대 뭐 나보고 출생증명서를 떼와라. 그럼 경상남도 거창을 찾아간다. 근데 거기 뭐 순회 마을에 지금 옆에 면사무소 이런 거 예를 들자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도저히 뗄 수가 없으니까 졸지에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 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이제 옵션이 두 개가 제시됐는데 그 옵션이 제시된 것도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 영국이 이제 여기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와가지고 너 감옥에 있다가 추방되거나 그게 싫으면은 영국군에 입대하라는 거였구나. 그래서 팔레스타인 시민권을 얻어라. 뭐 이렇게 하고 후자로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서류를 보관한다는 거 지킨다는 게 우리 가족의 신성한 의무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식의 관료주의 정보 네트워크를 우리가 반겨야 할까 아니면 증오해야 할까 이런 질문보다는 이것이 이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침투해 있어가지고 아빠가 우리는 종이 통장을 어릴 때 많이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종이 통장을 썼잖아요. 통장과 도장은 항상 분리해서 보관을 해라. 언제 도둑이 들어와서 이걸 훔쳐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돈을 찾을 수 있거든요. 통장만 있거나 도장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만 잃어버릴 수 있도록 통장은 여기다 보관하고요. 도장은 또 저기 어디다 감추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종이들. 그 다음에 뭐 건강보험 건강보험증도 종이였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동생이 잠깐 언니 보러 서울 올 때도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열이 나서 아프면은 가야 되는데 건강보험증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20대, 30대 되는 청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풍경이겠죠? 왜냐하면 휴대폰만 있으면 그 안에 앱 깔아가지고 뭐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도 이제 더 이상 종이 통장이 필요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되었고, 도대체 내가 내 손으로 지폐나 동전을 만져본 게 얼마나 지금 오래되냔 말이에요. 그냥 다 이걸로 다 결제하고 카드나 아니면은 뭐,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호랑이라는 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점점,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고, 이제 다른 식의 형태로 종이가 아니라 비트? 아니죠. 종이가 아니라 또 디지털로, 그러니까 이건 아날로그인 거고요. 근데 저는 지금 종이책을 보고 있는데 이런 아날로그식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이제 점점점 바뀌는 그런 것이 이제 되는 거고요. 다음 장이 또 되게 재미가 있었는데,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입니다. 1부 4장 무오류성이라는 환상인데요. 이걸 제목을 보면은 바로 이제 주제가 보이는데, 어떤 것에 오류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야말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그게 권력하고 맞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챕터를 시작할 때 이제 하라리가 인용하는 게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인데요. 영어식 발음으로는 오거스틴입니다.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실수를 고치지 않는 것은 악마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때 하더라도요, 실수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로 실수할 수 없어, 나라는 인간은 절대 틀리지 않나 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인간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네. 진짜 심각해지고, 이게 한 인간이면 그나마 이제 그 인간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시스템 전체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게 뭐냐면 종교예요. 특히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을 씹어요. 절대로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교황이 개인으로서 가끔 오류를 범할 수는 있어도 이 교황청, 교황 시스템, 카톨릭 자체는 절대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도구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이 계속 이제 비판의 대상이 오랫동안 되어 왔고, 하다못해 도스옙스키도, 하다못해라 하면 도스옙스키는 러시아의 일개 소설가일 뿐인데 그도 이제 그 가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비판을 문학적으로, 환상적으로 했죠. 그게 이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간의 전설인데요. 뭐 여러분 이 맥락에서도 한번 이제 참고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에서 했던 여러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짓 중에 하나가 마녀재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하라리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잘 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소설적으로 되게 잘 풀었던 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거든요. 그 베르나르 기라는 굉장히 불멸의 그 악역이죠. 악역인데 불멸의 그 종교 재판관이 나오는데 참고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이제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오류 없는 초인적 지능과 연결되고자 하는 환상이 자리 잡고 있다. 8장에서 다루겠지만 종교의 역사를 아는 것이 오늘날의 AI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종교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특정 교리가 실제로 오류 없는 초인에게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느냐 하는 거다. 신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야 싶지만 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신은 근데 오류가 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신의 뜻을 전하는 건 뭐예요? 사도들, 인간들인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오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 손이 하는 일인데 그럼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류를 없애야 된다, 없어야 한다, 혹은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이 이제 이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신의 전령들 사이에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문화권이나 있는 거죠. 기독교 전후해서 계속.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어떤 그 영매,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동진이 그 파이아케아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려줬는데 이 영매라는 거, 제사장이라는 거, 성직자들의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들이 굳이 꼭 항상 신적인 그런 기능만 담당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보면 약간 이벤트 회사 직원 같은 그런 느낌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에서 결혼식을 한다, 혹은 이제 반대로 좀 안 좋은 거, 장례식 이런 걸 한다 하면 평소와 다른 것들이니까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의식을 집전하는데 도움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회사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결혼식에 여기저기 불려가면서 이제 이거 바이올린 해주고 이거 피아노 쳐주고 하는 그런 것과 또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영매 성직자 집단도 있었어요. 어느 문화권에서. 근데 이제 하라리도 비슷하게 이제 이런 어떤 부족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델포이 신전의 신탁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게 오류가 과연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불가피한 오류도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의도된 오류, 부패죠, 타락 이런 것들요, 오염, 타락. 그 다음에 뭐 뇌물수수 뭐 이런 것도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게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오류를 배제하고 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성경. 그리고 제가 코란이 없어가지고요. 성경이나 쿠란 같은 거룩한 책들은 인간의 오류를 우회하기 위한 기술인 셈이고 인간이 만든 이 기술을 중심으로 체계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형성되었다. 지금 쿠란이랑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약, 이제 기독교는 신약까지 가는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세계 3대 종교, 지금 말씀드린 유대, 기독, 이슬람, 불교가 사실 3대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이제 토대를 이루는데요. 이 세 종교의 토대를 이루는 텍스트는 과연 얼마나 엄정한가를 이 하라리가 물어요. 왜냐하면 신은 신이지만은 무오류의 어떤 절대적인 존재지만 그 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는 누구예요? 결국엔 이제 인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중에서 아시다시피 성경이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성경이라는 거는 당시에 그 재본술이 뛰어났던 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조그만 책들의 모음이잖아요. 그럼 이 책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어떤 거는 그 캐논에 넣고 정전에 넣고 어떤 거는 이 캐논에서 뺄지를 누군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사람이 하는 일이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교부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초반 그 활동했던 이제 학자들이고요. 물론 본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는 뭐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해석과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게 생기는데 하라리가 재밌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 거예요. 예컨대 나한테 너 주말에는 일하지 마 하면 뭐까지가 일이지? 러시아 소설을 읽으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읽으면 일이 아니에요. 노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예컨대 랍비들은 책 읽기는 일이지만 종이 찢기는 일이라고 판정했다. 다시 책 읽기는 일이 아니지만 종이를 찢는 거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다. 왜 그런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절대적인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뭡니까? 접근을 하면은 판단과 해석의 문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국지화 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 저 지역으로 가면은 각기 다른 이제 기독교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그 큐레이션인데요. 하라리 말대로 큐레이션. 선별이 이제 필요한 거죠. 선별이. 그러면 이제 선별 기관이 필요한 건데, 그 기관도 그냥 기관 하면 추상명사지만 다 결국에는 개개인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포함된다. 반대로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성경이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오직 구약뿐이며 부족한 부분은 미시나와 탈무드로 보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슬람에서는 쿠란만 보는 건가요? 근데 쿠란에서는 또 성경 얘기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영역인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게 되게 학문적인 영역인 걸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계속 싸우는데 그 싸움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 성경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이 이것도 물론 다 사람이 받아 쓴 거지만 어쨌거나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다 쓴 거일 텐데, 네, 서로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근거로 이거를 가져온다는 게 이제 놀라울 따름이고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계속 쓰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텍스트는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텍스트는 뭡니까? 이제 밖으로 빠지고,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권력의 문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전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힘이 점점 더, 아까 그 기관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이 바로 이제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힘이 이제 점점 더 이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정전, 캐논, 그러니까 정전 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정교라고 믿는,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옥소더스가 있잖아요. 그거 밖으로 벗어나는 건 전부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을 대대적으로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 도스옙스키 까라마조프와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 딱 그 부분을 포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재판관들, 대신문관이죠, 거기서는. 대신문관 종교 재판관들이 전부 다 그런, 네, 권력에 눈먼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반 까라마조프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가톨릭 신부들이 더 무서운 거는 아마 에코의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자기는 되게 이 민중을 사랑하고 중생을, 그 다음에 크나큰 정의를 행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여기서 실천하고 있고, 그런 사명감에서 그런 못된 짓을, 나쁜 짓을, 악마 같은 짓을 아마 했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인한 종교 재판을 이제 그렇게 재판소를 세우고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이 고유명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하라리 이 책은 디테일이 너무나도 디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줄치고 외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게 똑똑해지겠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읽어볼게요. 14세기 초 프랑스의 종교재판관 자크 프루니에는 산상수훈에 대한 논문에서 산상수훈이 이단자를 잡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설명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단을 이렇게 잡아서 처단하는 게 옳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다는 거겠죠. 프루니에의 견해는 과격한 비주류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는 나중에 교황 베네딕트 12세가 된 사람이다. 1334년에서 1342에서 연도까지 이제 찍어놨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되게 이제 주목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인쇄술인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이제 정본으로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보급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필사를 하잖아요. 역시나 이제 에코의 장미의 이름인데 손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람이 손으로 쓰다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 실수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부러 또 내가 좀 이렇게 바꿔 쓴다거나 뭐 첨가한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기반해 가지고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오르한 파묵의 내 이름은 빨강입니다. 그 사람이 그 터키 작가잖아요. 지금 바뀐 이름으로 튀르키예. 재미있는 소설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이제 배경을 떠올리게 하는 소설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손으로 베껴 쓰고 하다 보면은 그게 전파하는데 굉장히 많이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인쇄술이 뭡니까? 발견이 되면서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빨라지는 거죠. 이거를 하라리가 인쇄혁명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155쪽에 나오는 얘기인데 1600년에는 이단자 혁명가, 초기 과학자 등 모든 비주류가 자신의 저술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널리, 쉽게 전파할 수 있었다. 정보 네트워크의 역사에서 근대 초 유럽에서 일어난 인쇄혁명은 가톨릭 교회의 정보 네트워크 독점을 깨뜨린 승리의 순간으로 평가된다. 사람들이 정보를 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 인쇄술이 없었다면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그리고 그 동료들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가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거를 꼭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술잔을 돌리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얼굴을 볼수록 오히려 시간은 더 낭비를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학술지 같은 데 꽤나 권위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라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정장치가 있는 어떤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학회라든지 학술지라든지 그런 잡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지식들이 이제 공유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인쇄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가톨릭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보 네트워크가 다른 식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분명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녀 사냥이 이거에 이제 힘입은 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제가 재미가 있었는데 이 마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그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 좀 나오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거기 주경철의 유럽인 이야기에서 마녀 부분을 그다음에 이제 그 주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주경철이 쓴 건데 마녀라는 제목의 마녀 맞나? 아무튼 그 또 따로 쓴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하라리가 그 얘기를 거기서 주경철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마녀 재판이 중세의 어둠 속에서 여러 가지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성의 어둠과 빛이 없는 이런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저 지하 감옥에서 사실 그 마녀 재판이 가장 심하게 있었던 거는 중세가 아니라 근대 초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낯뜨거워지는 어떤 대목이고 아마 인간의 이런 역사를 쭉 훑을 때 사피엔스의 역사를 쭉 훑을 때 가장 이제 수치스러운 거죠. 가장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마녀 사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쇼와 홀로코스트 아닐까 이제 싶은데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하라리가 원래 전공이 중세사니까 되게 재밌게 잘 썼던데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마녀를 신경을 안 썼대요. 이게 되게 이제 산발적인 그런 현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녀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다 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녀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내버려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좀 불쾌해. 이런 것도 있는데,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한 쪽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시스템 안에서도 이거가 무슨 굉장히 위협적이다. 정말 뭐 악마의 뭐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자를 생각하지만 남자라고 생각한 그런 집단도 있었고요. 재미있어요. 어떤 마을에서는 마녀가 소를 훔치고 숨겨진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상상했고, 어떤 마을에서는 마녀가 병을 일으키고 옥수수를 말라 죽게 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도 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마녀가 무서우니까 좀 때리기도 한데 반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용인하기도 하고 심지어 존경하기도 했대요. 일반인이 아니니까 마녀니까 넌 정말 대단해. 좀 뭔가 특이한 존재 이렇게 약간 이제 무당을 좀 저하듯이 그래서 무당 딸이니까 쟤는 건드리면 안 돼. 태백산맥인가 어디서 태백산맥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염산구가 토지인가요? 어디서 보면 이제 무당 딸인데 이쁜데 찝쩍대고 싶은데 진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무당 딸이니까 겁나 갖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마녀를 이제 취급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그런 양상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다 마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 교회 성직자들은 마녀 사냥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뭡니까?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법이고요. 환상이고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미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유럽의 마녀 사냥 광풍은 중세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근대적 현상이었다. 156쪽인데 외웁시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런 건. 마녀 사냥 그 광풍은 중세적 현상이 아니라 근대적 현상이었다. 왜 이런 미친 일이 여기서 이제 그 하라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인쇄술이에요. 자, 뭔가가 이제 인쇄됐는데요. 인쇄돼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퍼져갔는데요. 그 뭔가가 뭐냐면은 크라머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전 이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이자 종교재판관이었다네요. 이 정도 권력은 있으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대규모로 했겠죠. 하이니 크라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녀 사냥, 마녀 음모론의 광신도가 된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게 자기가 정말 믿는 거잖아요. 마녀가 있다고. 그리고 마녀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정말 믿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념에 찬 또라이들이 정말 무서운 건데, 네, 그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말기에 나왔던 그 라스푸틴 같은 그런 사람인데 라스푸틴이 내가 이렇게 협잡을 해가지고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려야지라고 했으면 오히려 그렇게까지 제대로 무너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라스푸틴은 정말 자기가 신의 부름을 받은 성자라고 믿었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똘끼 있는 이런 그 악인들이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라리가 쓰기를 아마도 정신적으로도 불안했을 거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그 불안의 원흉을 찾다 보니 그게 이제 마녀가 되는 거고 저 마녀는 정말 나쁜 거고 이 마녀는 무조건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요. 그 이제 추방이 됐는데요. 자기가 그 어디냐 이 종교 단체에 있다가 이제 추방이 됐는데요. 이 사람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을 썼나 봐요. 근데 지금 인쇄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쓴 이 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하라리가 그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인쇄술의 양날인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그 책을 썼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은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그 책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읽는데 마녀의 망치는 재미만 봐도 재미있네. 마녀의 망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유럽에서 이제 인기를 얻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무서운 얘기들이 다 들어있나 봐요. 마녀를 이제 어떻게 구분해내고 어떻게 잡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잖아요. 죽도록 이제 고문을 해가 빨리 마녀다라고 이제 말을 한 사람은 넌 마녀니까 당연히 죽는 거고요. 마녀가 아니라고 한 사람은 마녀라고 할 때까지 뭐 찢고 볶고 뭐 두들기고 찢고 깨부수고 해가지고 도저히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내가 마녀다라고 하면 또 그때 가서 이제 처형을 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진짜 답정너잖아요.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였다고 하니까는 사실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쇄술이 그만큼 많이 혁명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인쇄술의 등장이 유럽의 마녀사냥 광풍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장이겠지만 인쇄술은 사탄 음모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거 엄청나게 이제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마녀가 가졌던 재산은 고발자, 처형자, 신문관들이 나눠 가졌다.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하는데 니들은 마녀야. 마녀들이야. 마법을 행했어. 해가지고 1600년에 미넨에서 어떤 일가족을 잡았는데 꼬마가 10살이에요. 10살. 엄마도 죽이고 아빠도 죽이고 막 죽도록 고문하고 이제 고문을 또 하면서 다른 마녀들도 같이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없으니 완전 스탈린 시대의 그 고문하고 똑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또는 무서우니까 아무나 이름을 막 대는 거예요. 주소도 막 대고. 근데 그 주소에 가면 그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되는 대로 막 말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 죽고 이 아이도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라리가 마지막에 하지만 마녀 사냥꾼들이 정말로 악마의 악행을 찾고 싶었다면은 거울을 들여다보기만 했으면 되고 네가 바로 악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도 윌리엄이 그 나중에 호르에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가 바로 악마라고. 정말 너는 오류가 없다고 믿고 너만이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고 또한 너만이 진리를 독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정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태도를 가진 네가 바로 악마라고 웃을 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금지시키고 그 네가 바로 악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전체주의에서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는 뭐냐 하면은 그 인쇄술의 발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보 네트워크를 카톨릭 독점에서 일반 이제 글을 물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사이로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시키는 순기능이 있었지만 마녀 사냥의 광풍을 불러오는 식의 역기능도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거를 막는 것도 말하자면은 또한 이제 그런 어떤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서였다라는 것이지요. 마녀야말로 대표적인 이제 그런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 될 수 있다. 근대 초 유럽인들 중 누구도 사탄과 성관계하지 않았으며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며 폭풍을 일으킬 수도 없었다. 하지만 마녀는 상호 주관적 현실이 되었다. 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마녀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관료 조직들이 나서가지고 다 그렇게 이제 마녀를 잡아들이고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17세기 초에 17세기면 고전주의 이미 근대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있었던 일인 거죠.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우리 도시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돼 있고 지금 고문받고 있고 또 일부는 처형될 것인데 그들 다 보면 너무 멀쩡한 사람이다. 지금 마녀로 잡혀와 있는 저 아가씨는 너무나도 품행이 방정하고 흠잡을 데 없는데 마녀라니 너무 이상하다. 이제 이런 식의 의문점들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는데 하라리가 인용을 되게 길게 했는데 이 고위관리가 쓴 편지거든요. 추신으로 어딘가에서는 마녀들이 근데 있고 그런 어떤 그 악마의 무도회 같은 그런 악마의 축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해요. 그것도 또한 이제 되게 흥미로운 대목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초에 스페인 종교재판관 인데요. 알론소 데 살라사르 프리아스는 마녀 사냥과 마녀 재판을 철저히 수사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이른바 마녀라는 상호주관적 현실의 의미를 잘 알았고 마녀 사냥이라는 산업 전체가 일종의 상호주관적인 정보 생태계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끊임없이 유통되면서 환상을 현실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 기전을, 그 메커니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제 요는 그거입니다. 뭐든지 이제 좋은 거, 좋기만 한 거, 혹은 뭐든지 나쁘기만 한 건 없는 거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제 같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쨌거나 어딘가에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태도예요. 그 오류는 누가 잡아내요? 그 다음에 일단 오류를 잡아내야지 고칠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정장치가 이제 필요하다. 셀프 코렉팅 메커니즘.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종교하고 구분되는 과학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하고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죠. 그죠? 종교가 정치화되고 또한 이제 정치가 종교화되고. 나중에 이제 소비에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게 이제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잘 엮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근데 이제 과학이 이게 잘 돼 있는 게 아무리 과학자라고 해도 천재라고 해도요. 확증 편향에 시달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오류와 누락은 불가피하다. 그걸 누군가는 걸러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정장치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톨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부패하게 된 데는 교황 무오류성 원리 이게 이제 컸다는 거죠. 마치 신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 교황도 이제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교황이 개인적인 문제에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제도적 역할에서는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황 알렉산드르 6세는 독신서약을 어기고 정부를 두어서 여러 자녀를 낳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윤리나 신앙 문제에 관한 교회의 공식 가르침을 정의할 때 이 사람 아무 잘못이 없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점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류를 범할지라도 가톨릭 전체로 보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윤리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이렇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종교적이죠. 종교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저건 사생활이다. 이제 이건 거죠. 듣고 보면 또 약간 진짜 맞는 말인 것도 같고, 한 대 맞을 말인 것도 같고, 이거는 구동매가
김희성한테 하는 말인데 그 미스터 션샤인에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래요. 듣고 보면 맞는 말인 것도 같고 한 대 맞을 말인 것도 같고 그 마녀 얘기도 듣고 보면 맞네. 니들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것도 같아. 하지만 니들은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말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철저하게 옳은지 이거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이제 던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바보 멍텅구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고위직에 내가 추천까지 했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도대체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가 됐냐고 어떤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자기 친구에 대해서. 사람은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정권이면 반드시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이 과학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추상적인 그 집단에서 이제 그게 그나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자정 장치가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뭐 종교 같으면은 너는 왜 내가 믿는 신을 안 믿어? 갖다 잡는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있지만은 과학은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신공격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지는 않죠. 뭐 너무 계제불가 정도 때릴 수 있겠네요. 혹은 뭐 교수 승진 심사할 때 승진 안 시켜준다든가. 뭐 그게 크다면 클 수 있지만은 뭐 그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과학에 있어서도 거의 종교에 가까운 옛날에 종교 재판에 가까운 그런 식의 이제 핍박, 박해를 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스탈린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 다른 주제입니다. 5장인데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간략한 역사입니다.